돌아가신 어머니의 텅 빈 순천 고향집. 그곳에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산처럼 쌓인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왜 늙고 병들어 배달 음식에만 집착하셨는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홀로 남겨진 고향집에서 매일같이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사가 발견한 영수증 뒷면에 감춰진 눈물겨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머니의 낡은 방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원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신 거야? 내가 순천에 내려갈 때마다 맨날 플라스틱 배달 용기만 잔뜩 쌓여 있고 진짜 속 터져 죽겠어. 여보,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진정해요. 어머님도 혼자 밥 챙겨 드시기 힘드셔서 그러셨겠죠. 저도 시집 온 지 벌써 7년 차인데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어머님이 배달 음식만 드시는 거 보면 며느리로서 제 속도 참 상하고 죄송했어요. 아내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러 갔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식탁 위에는 언제 시켰는지 모를 플라스틱 배달 용기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에미야, 넌 부엌에 들어갈 생각 말고 저기 상에 앉아라. 내가 휴대폰으로 다 시켜놨다. 요즘은 이게 억수로 편하더라.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오랜만에 왔는데 따뜻한 국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배달만 시키시면 어머님 건강 상하셔요. 아니다. 요즘은 이게 더 싸고 맛나다. 늙은이 솜씨보다 100번 낫지 않겠냐. 억지로 먹지 말고 맛없으면 남겨라.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 부부가 엄마 굶기는 줄 알 거 아니야. 집안에 냄새나게 이게 다 뭐야? 안 치우고 뭐 하셨어? 제 모진 소리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굽은 등으로 빈 플라스틱 용기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게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다시 찾은 순천 집은 참혹했습니다. 도저히 저희 부부의 힘으로는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유품 정리 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상주님,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짐이 생각보다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고 물건을 안 버리셔서 쓰레기가 좀 많을 거예요. 특히 저기 부엌 쪽에 유품 정리사가 굳게 닫힌 부엌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밀려오는 메스꺼운 냄새에 저는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이건 전부 배달 음식 용기들이네요. 그런데 상주님 조금 이상하네. 뜯지도 않은 새 음식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부엌 구석에는 뚜껑조차 열지 않은 죽과 찌개들이 차갑게 굳어버린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버리실 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매일 시키신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돈 아깝게 시리.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주님, 이것 좀 와서 보셔야겠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던 요 밑에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다 구겨지고 국물에 얼룩진 배달 앱 영수증 수백 장이 고무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 영수증 하나를 뒤집어 본 순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뜯지도 않을 배달 음식을 왜 그렇게 매일 시키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영수증 뒷면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발버둥 쳤던 어머니의 어떤 가슴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화에서 그 슬픈 비밀이 밝혀집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은 영수증 뒷면에는 눈이 어두운 어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꾹꾹 눌러 쓴 듯한 삐뚤어지고 큼지막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 제일 반점. 첫 번째, 까만색 그림을 손가락으로 톡 친다. 두 번째, 빨간 글씨가 나오면 누른다. 세 번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절대, 우리 아들 일하는데 전화해서 묻지 말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 배달 앱을 혼자서 결제하기 위한 어머니만의 눈물겨운 순서도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 엄마. 제 울음소리에 놀라 밖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아내가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종이에요? 아내는 바닥에 흩어진 수백 장의 영수증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영수증마다 김치찌개 시키는 법, 약국에서 약 배달시키는 법, 그리고 결제할 때 누르는 버튼의 색깔과 위치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머님 눈이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글씨도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이걸 혼자서 다 적어가며 시키신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배달 앱 쓰는 법을 물어보셨던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들, 바쁜데 미안타. 그, 핸드폰으로 음식도 시켜 먹고 하던데, 그거 어찌 하는 거냐?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비네. 아,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시켜 드시던가? 아님 동네 식당 가서 드셔. 어플. 그거 엄마가 쓰기 어려워. 끊어. 그때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어두운 눈으로 혼자 수백 번 버튼을 잘못 눌러가며 이 영수증 뒷면에 당신만의 기호를 그려넣고 계셨던 겁니다. 뜯지도 않은 새 음식들이 부엌에 잔뜩 쌓여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자 나중을 대비해 혼자서 결제하는 연습을 하느라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계속 시키고 또 시키셨던 것입니다. 상주님, 저기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저희 부부의 눈물을 지켜보던 유품 정리사 사장님이 장롱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순천 시내에 있는 어느 큰 대학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단서를 보고 또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의 두 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진단서에 적힌 충격적인 병명과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그토록 자신의 상태를 숨겨야만 했던
기막힌 사연은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유품정리사 사장님이 건넨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서 꺼낸 대학병원 진단서에는 황반변성 말기, 그리고 시신경 압박 뇌종양이라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진단 일자는 무려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3년 전부터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시한부 판정을 받고 홀로 고통받고 계셨던 겁니다. 말도 안 돼. 3년 전이면 내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밤낮으로 대리운전하며 제일 힘들게 버티던 그때잖아. 엄마, 엄마! 여보, 어머님은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당신 짐 덜어주시려고 그 무서운 병을 혼자서 꾹꾹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을까. 아내의 말에 저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줄만 알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조차 짜증을 내며 피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뒤에는 꼬깃꼬깃 접힌 병원 진료 기록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애원했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환자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완전히 실명하시고 종양이 커져서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빨리 아드님께 연락하셔서 이번 수속부터 밟으세요.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빚 갚느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그 큰 수술비를 달라고 합니까? 그냥 안 아픈 진통제나 좀 넉넉히 지어주이소. 진료 기록지 아래에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영수증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그 모진 통증을 홀로 견디며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식에게 밥 해달라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배달 앱을 누르는 연습을 하셨던 겁니다. 상준님,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지만 여기 옷장 안쪽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유품 정리사 사장님이 어머니의 낡은 옷장, 깊숙한 곳 이불 솜 사이에서 테이프로 꽁꽁 감싸인 검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리 엄마가 또 뭘 숨겨두신 거예요?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에 테이프를 뜯어낸 순간 저희 부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며 지독하게 돈을 아껴 쓰시던 어머니의 방에서 나온 그 검은 봉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품 정리사 사장님이 건넨 검은 비닐봉지는 겹겹이 투명 테이프가 발라져 있어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챙겨 조심스레 테이프를 잘라내고 봉지를 열자 그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털실 뭉치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털실? 털실 속에 대체 뭘 숨겨두신 거야? 털실 뭉치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꼬깃꼬깃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 몇 장, 그리고 비닐로 꽁꽁 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수첩을 펼쳐든 아내는 첫 장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어떡해. 여보, 이것 좀 봐요. 제발 이것 좀 봐. 눈물로 번진 수첩의 첫 장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썼을 커다랗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착하고 불쌍한 며느리 보아라. 부족한 내 아들 만나서 시집 온 지 7년 동안 맘고생만 시키고 빚쟁이들 피해서 이사 다니느라 네가 얼마나 무서웠노.
내가 눈이 상할 때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데 눈이 갈수록 안 보여서 파지 줍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치네. 차 조심하라고 핀잔 주는 사람들 목소리도 이제는 귀에서 윙윙 울린다. 수첩 안에는 어머니가 뇌종양과 실명의 고통 속에서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 판 돈의 날짜와 고물상 액수가 10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통제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그리고 7년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기 위해 밤마다 더듬거리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던 겁니다. 엄마, 내가 진짜 쳐 죽일 놈이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엄마한테 맨날 짜증만 내고 집에 냄새 난다고 소리만 쳤는데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들은 어머니가 모아둔 그 땀 냄새, 밴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얼굴에 비비며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중 수첩의 뒷장을 넘기던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보, 여기 마지막 장에 이상한 게 적혀 있어요. 무슨 주소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꼭 찾아가라고 붉은 펜으로 덧칠해져 있어요. 수첩 맨 뒷장에는 순천 시내가 아닌 아주 낯선 산골짜기 마을의 주소와 함께 누군가의 이름이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늙고 병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낯선 주소와 이름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수첩 맨 뒷장에 적힌 낯선 산골짜기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한 저희 부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작고 허름한 산사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불교 신자도 아니셨는데 왜 눈도 안 보이시는 몸으로 이런 험한 산속 절까지 찾아오신 거지? 여보, 저기 스님이 한 분 계시네요. 가서 수첩에 적힌 이름을 한번 여쭤봐요.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에게 다가가 수첩에 적힌 법운 스님이라는 이름을 보여드리자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희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허허, 드디어 오셨구만. 내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보살님이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그 아들님이신가 보군. 네?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체 왜 이 멀고 험한 곳까지 오셨던 겁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대웅전 뒤편에 있는 작고 외진 산비탈로 저희 부부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지 바른 곳에 심어진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와 함께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초라한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처음 여길 찾아오신 게 딱 3년 전 이맘때였지요. 머리에 큰 병이 생겨서 곧 눈도 멀고 죽게 될 거라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그럼 어머님이 3년 전에 이미 당신의 묘자리를 직접 보러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자식놈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가 죽어서까지 장례비로 짐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하셨지요.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사드리고 맨날 화만 냈는데 엄마는 여기서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울지 마시게. 보살님은 파지를 주어 판 돈을 아주 조금씩 들고 와서 3년 동안 이 수목장 자리를 손수 가꾸고 예약하셨다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뇌종양의 진통제를 삼켜가며 폐지를 줍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험한 산길을 올랐을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살님이 마지막으로 오셨던 날, 아들님이 찾아오면 꼭 전해주라며 내게 맡기고 간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손바닥만 한 아주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헝겊에 벤 어머니의 채취를 맡으며 눈물 범벅이 된 채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본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늙고 병든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스님에게 은밀히 맡겨둔 마지막 유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님이 건네주신 낡은 헝겊을 조심스레 풀어헤치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아주 작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와 빛바랜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오래된 은행 통장 하나가 낡은 고무줄에 묶여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스님? 우리 엄마가 왜 이런 걸 여기에? 보살님이 눈이 멀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읍내 장터에서 가장 싼 녹음기를 하나 사오셨지요. 자식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낡은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거친 잡음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이 소리가 들리냐?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글을 못 쓰니 이렇게 기계에다 말을 남긴다. 애미가 죽었다고 너무 울지 마라. 나는 네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억장이 무너져서 도저히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뇌종양의 모진 고통 때문인지 중간중간 앓는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보아라. 네가 시집 오고 7년 동안 형편이 어려워 애도 못 가지고 마음고생 심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밤마다 숨죽여 우는 거 내가 다 알아. 저기 들어있는 아기 신발은 니들 처음 결혼할 때 내가 장터에서 미리 사둔 거다. 언젠가 내 똥강아지 안 하고 올 날이 오겠지 하고 말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못나서 형편이 안 돼서 안겨드리지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내는 아기 신발을 가슴에 품고 산사가 떠나가라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는 저희 부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아, 같이 묶어둔 통장 한번 열어봐라. 애미가 평생 식당 일 하면서 부은 생명보험, 그거 해약해서 넣은 돈이다. 내 머리에 난 혹 떼어내자고. 그 귀한 돈을 남의 병원에다 갖다 바칠 수는 없잖냐. 그 돈이면 우리 아들 빚도 다 갚고 우리 며느리 난임 병원 치료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거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가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포기하고 죽음과 맞바꾸어 만들어낸 피 묻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수술하면 살 수 있었잖아. 내가 뭐라고? 내 빚 갚아준다고 당신 목숨을 버려? 왜? 고향집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며 매몰차게 굴었던 것은 당신이 죽은 뒤 자식들이 덜 슬퍼하게 정을 때려는 어머니의 지독하고도 슬픈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 범벅이 되어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무심코 넘기던 아내는 갑자기 숨을 들이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통장 맨 뒷장에 어머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어요. 과연 어머니의 목숨값이 담긴 통장 맨 뒷면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낡은 통장 맨 뒷장에는 시뻘건 인감도장 여러 개가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적힌 이름들 당신 괴롭히던 사채업자들 아니에요? 옆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고 아내가 가리킨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험악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모정에 숙연해집니다. 원금만 갚으시면 이자는 전액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들이 꾹꾹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 무서운 놈들을 직접 찾아갔다고? 눈도 안 보이시는 몸으로 거길 어떻게... 저는 통장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눈이 멀어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험악한 사채 사무실을 홀로 찾아갔을 모습을 상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녹음기 소리. 아들아, 내가 며칠 전에 그 무서운 아저씨들 만났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내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오니까. 녹음기 소리. 제발 우리 아들. 이자 빚은 좀 깎아달라고. 늙은 어미 목숨값이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양반들이 녹음기 소리. 내 손을 꽉 잡으면서 걱정 말고 가시라고. 원금만 받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더구나. 이제 다 끝났다, 아들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산사는 저희 부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스님도 조용히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야. 빚쟁이들 피한다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엄마 혼자 그 지옥 속에 버려뒀어.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여보, 어머님이 당신 살리신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짐승처럼 일해서라도 어머님 목숨값 헛되지 않게 똑바로 살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스님의 배려로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고향집 쓰레기를 치우러 돌아온 저희는 텅 빈 부엌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치워진 싱크대 및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단지 하나.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남긴 길고 길었던 사연의 마지막 이야기. 싱크대 구석에서 발견된 낡고 커다란 단지. 그 표면에는 투명 테이프가 여러 겹 아주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익숙하고 쿰쿰한 냄새가 텅 빈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어릴 적부터 입맛이 없을 때마다 가장 좋아했던 어머니표 묵은지 된장 지짐이었습니다. 엄마, 눈도 안 보이시면서 이걸 어떻게 다 담그신 거야? 불도 써야 하고 칼질도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여보, 여기 단지 뚜껑 안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비닐로 꽁꽁 싸놓은 쪽지 같아요. 아내의 말에 뚜껑을 뒤집어 보니 국물이 묻지 않게 비닐로 여러 겹 정성스레 포장된 낡은 달력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글씨라기보다는 삐뚤빼뚤한 그림에 가까운 기호와 짧은 단어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된장 2숟갈, 매실액 1숟갈. 우리 아들 밥맛 없을 때 끓여주면 밥 2그릇 뚝딱 비운다. 끓일 때 불 조심해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칼질을 하고 불에 데워가며 자식을 위한 마지막 반찬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혹여나 유품을 정리하다 배달 음식 용기들 사이에서 버려질까봐 싱크대 제일 깊숙한 곳에 단단히 밀봉하여 숨겨두고 가신 그 애끓는 마음. 밥 2그릇 뚝딱 비운다고. 눈도 먼 사람이 끓는 불 앞에서 이걸 만들면서 끝까지 내 생각만 하셨다는 거잖아. 엄마! 저는 그 단지를 끌어안고 어머니의 손맛 뺀 냄새를 맡으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그 크고 깊은 사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 갚아주신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며 작은 식당을 차렸고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번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짐 다 챙겼어요? 우리 예쁜 딸내미 우유도 챙겼고 어머님 좋아하시던 수수팥떡도 넉넉히 샀어요. 이제 출발해요. 그래, 어서 가자. 엄마가 우리 똥강아지 안고 가는 거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내의 품에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처사이가 새근새근 예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미리 사두셨던 그 낡은 아기 신발을 조심스레 아이의 발에 신기고 저희 부부는 다시 그 산사로 향했습니다. 양지바른 소나무 곁 어머니의 묘자리에 다다르자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 세 식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엄마가 주신 돈으로 치료받아서 이렇게 예쁜 손녀딸 안고 왔어.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쉬어. 사랑해, 엄마.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우리 아들 며느리 참 잘 살고 있다며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자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눈먼 고통조차 숨긴 채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떠나신 어머니.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아들의 참회와 그들을 묵묵히 살려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